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장 김만임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월부터 시선과 논단이라는 원래 포럼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시선과 논단은 매월 그 시기에 국정의 주요 이슈를 놓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발표자의 얘기를 간단하게 듣고 발표자와 토론자 간의 끊임없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1시간 반 동안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올 들어 5번째인데요. 오늘 주제는 대전환기 과제와 새 정부의 국정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아직 지속되고 있고 산업 구조는 또 4차 산업 시기로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얼마 전에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었죠. 복합적인 전환의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새 정부의 국정 운영도 뭔가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주제는 이런 복합적인 전환기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관련한 주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남궁근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남궁근 위원장께서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이 관련 분야를 강의하고 또 연구해 오셨고요.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서울과기대 총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는 예전처럼 코로나19 방역 진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미리 신청하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비대면 참석자들을 대표해서 현장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정민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맡게 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최 조사관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바로 이 정부 조직, 전자정부 이런 분야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지정 토론자에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의견을 주시면은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남궁근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듣고 나서 오늘 시선과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남궁근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매월 석학들을 초청해서 마련해온 시선과 논단 포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 주제는 대전환기의 과제와 새 정부의 국정 운영입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5일이 지났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정권 교체란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부의 핵심부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학술용어로 사용되는 정부의 핵심부란 대통령 또는 수상, 보좌기구, 장차관 등 정무직 공직자들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핵심부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과 중앙부처 소속의 공공기관들을 이끌어가면서 국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로 교체된 후에 국내외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있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보수 정부가 5년 만에 집권해서 국내의 주요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영국과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와는 달리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정부 핵심부가 이관화되어 있습니다. 정부 중심부의 국정 운영에 국회 입법 기능과 행정부 견제 기능이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여소야대의 현재 상황에서 새 정부가 국정 운영에 성공하려면 국회와의 협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계사적인 대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새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 중립 국가 실현,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성장 동력 확보, 세대 갈등 빈부격차 및 지역격차 해소, 그리고 밖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질서의 재편에 대응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대전환기에 우리나라에 주어진 중차대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정부 핵심부가 5가지 정도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자신의 국정 철학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5가지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정기조와 국정과제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정부 핵심부는 무엇보다도 정부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제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정과제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국정과제란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 자신의 임기 중에 성취해야 될 중요한 과제 및 업무를 통칭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고 설정하고 6대 목표와 110개의 과제를 이미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정과제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가면서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 혁신의 설계와 실행입니다. 정부 핵심부가 설정한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장 중요한 실행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마다 역대 정부가 자신들이 설정한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부문의 혁신에는 정부 조직 개편, 인사 혁신, 재정 혁신, 전자정부 혁신, 규제 혁신, 반부패 혁신, 공공기관 혁신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기능은 부처 간 갈등 및 정책 조정 기능입니다. 국정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부처 간의 정책 갈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조정 메커니즘의 구축과 운영은 사실 어느 나라에서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부처 간 갈등은 결정해야 될 정책 문제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각 부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부처 할거주의가 작동이 되고 여기에 부처별로 각각 상이한 정책 지지 집단과 수혜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하면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핵심부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정부 전체의 관점에서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요한 기능은 주요 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핵심부는 자신들이 우선순위가 높다고 이렇게 설정한 국정 과제들이 순조롭게 이렇게 추진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하고 그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평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부 이후에 임기 초에 국정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왔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와 주요 정책 과제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대국민 소통과 정부 신뢰를 확보하는 기능입니다.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지속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새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남궁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복합적인 전환기라고 얘기하면서 팬데믹 상황, 코로나 팬데믹 상황, 4차 산업 시기 또 말씀 주시는 것 보니까 기후 위기가 지금 정책 수행에 중요한 환경으로 등장해 있고요. 또 최근 경험하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되면서 지금 공급망 재편과 더불어 국제 질서의 변화 등 정말로 복합적인 전환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있는데요. 새 정부의 국정 운영하면은 두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한 5-6가지로 주목해서 분류해 주셨는데요. 크게 봤을 때 국가 국정 운영 방식 자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나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정책 내용, 이른바 컨텐츠라고 하는 정책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볼 수 있겠고, 또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바로 우리 그 남궁 위원장님이 맡고 계신 실제로 정책 목표를 해놓고 나서 어떻게 정말로 달성했는가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 새로운 국정 운영 방식에 주목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정책 기조의 정책의 내용의 변화에 뭔가 좀 변화가 더 있어 보입니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글쎄 지금 현재 이제 내용의 변화도 상당히 있겠고요. 추진 예. 방식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제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내용의 변화 쪽에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게 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새 정부가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나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에 해당되는 국정 기조를 제시하고 비전과 목표 그리고 국정 과제 체계를 이제 마련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원회가 꾸려져서 5월 3일 날 그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의 근간이 될 그 국정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국정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정하고 6가지 목표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국정 기조가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그러한 기조를 설정했는데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이제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네.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 이명박 정부는 선진 인류 국가 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추상적이지만 약간의 방향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국정 운영 방식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요. 지난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부터 새로운 대통령들이 되게 국정 운영 방식 관련 화두를 맨 먼저 던졌단 말이죠. 그래서 나왔던 용어들이 소통, 민주주의, 참여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6가지 국정 목표 중에 첫 번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여기가 주로 국정 운영 방식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던 건데요. 상식과 공정,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 이런 거 내세운 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었는데요. 지금 이번 정부의 좀 어려운 그 또 여건의 하나로 이른바 여소야대라고 얘기하는 정부 얘기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형식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이지만은 분권화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정부와 여당이 밀접하게 좀 관련돼서 돌아가니까는 그런 것을 의식해서인지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번 추경 시정연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주의를 강조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의회주의에 대한 그동안의 우리나라 실상, 특별히 또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그 의회주의를 또 국정 운영의 중심에서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그동안의 의회주의의 실상 정부 업무 평가를 해왔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의회주의라는 말은 이제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이렇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라는 건 다 알다시피 이제 의회 다수당이 이제 정권을 잡고 이제 의회 다수당이 당수가 수상이 되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제 중요한 정책도 결정하고 거기에서 결정한 정책들을 이제 행정부가 추진해가는 이런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이고요. 제가 모두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행정부가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국회가 또 하나의 국정 운영의 중심부로서 견제 기능을 이제 수행하는 면도 있고 특히 이제 의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제 국회에서 결정한 법률, 뭐 예산 심의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부가 따라야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소야대 사항에서는 국회 협조를 받는 것이 반드시 그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 정부가 발표한 그 국정 과제도 6개 목표에 110개의 그 국정 과제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지금 발표한 국정 과제를 실행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요. 그 인수위원회가 추정한 그런 자료에 의하면 국정과제 추진에 약 209조 원이나 이제 투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209조 원의 예산 투입하는 과정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서 이게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국정과제, 조직국정과제를 법제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야당인 민주당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주의라는 그런 이 방침을 이제 밝혔고 그걸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신임 대통령께서 의회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지만은 국제적으로도 봤을 때도 의회가 국정 논의의 중요한 무대가 됐을수록 좀 나라가 선진화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 중심제에다가 정당은 강하지만은 정당의 활동은 의회는 약한, 그래서 정당끼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의회가 마비된다거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새롭게 좀 주목해볼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은 한편으로는 기존 정부가 해왔던 것을 계속 계승해서 국가적인 사안을 수행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반성적인 성찰도 좀 필요할 건데요. 직접적으로 정부 업무 평가를 해온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점에 대한 새로운 좀 다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특별하게. 네, 이제 새로운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 과제는 사실은 이제 계속성 있는 과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마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따지면 80% 내지 90% 정도가 이제 같은 과제가 있습니다만 100대 과제 110대 비교해 보면 8, 90%는 계속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과제의 명 자체는 새롭게 이제 그럴 수 이렇게 있겠죠. 얘기를 네. 하지만 그 과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실천 과제를 보게 되면 한 500여 개 되는데요. 뭐 그렇게 따지게 보면은 80% 이제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성 있는 과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새 정부에서 발표한 과제 중에서 차별성이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는 과제는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 과제들이 좀 차별성이 있겠고, 그다음에 원전의 이제 확대, 그 원전 생태계 확보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정 과제를 제시를 했거든요. 이른바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뭔가 네, 변화를 얘기했던 거죠.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상당히 새로운 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국정 운영 방식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대통령, 어느 정부든 간에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출범 시기에 국정 운영의 중요한 원칙으로 했던 얘기가요. 대통령의 신념이라든가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바,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당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사로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국정 운영 방식에서의 소통에 관한 기존에 주로 뭔가 약속을 했는데 되지 않았던 부분들, 어느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제 기억에는 역대 정부에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뭐 되풀이돼서 이렇게 얘기한 그런 국정 운영의 방향이고요. 또 그것이 이제 제대로 지켜졌느냐라고 하는 그런 미흡함 같은 것들은 또 역대 정부마다 또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만남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소통을 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누차 발표한 바가 있는데, 또 비판자들이 얘기하듯이 참모두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거든요. 이 윤석열 정부도 출범 초에는 이제 누차 소통을 강조하고 대화를 강조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켜지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이제 그런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소통 얘기가 나오니까 그 문제 때문에 청와대 궁궐 속으로 들어가면 국민과의 소통이 안 되고 고립한 궁으로 간다 해서 청와대를 최소화시키고
또 옮기겠다 해서 지금 옮긴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질문드리기로 하고요. 최정민 박사의 질문을 좀 추가로 듣고요. 또 다른 분들 줌으로 참석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질문 주시면은 제가 대신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박사 부탁합니다. 네, 그 위원장님께서 앞서에 있어서 국정과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기를 국민들도 언론들도 그리고 학계에서 그리고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국정과제가 뭐 110개 또는 10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일반 시민들이 이제 국정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국정과제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들은 각 부처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정과제 또는 실천과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느끼는 그 인식과 그리고 그 부처에서의 영향력 그런 것 등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잠깐 또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부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국정과제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중요 정책들은 이렇게 단절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지속돼야 되는 측면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하신 이제 부처 공무원들이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권이 교체되면은 바뀌는 건 이제 대통령과 장차관을 포함한 이제 정무직들 그다음에 대통령을 보좌한 보좌기구가 바뀌는 것이고 신분이 보장된 일반 경력직 공무원들은 이제 그대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국정 운영의 힘부가 설정한 국정 과제를 집행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각 부처가 분담해서 담당하고 공무원들이 이제 이걸 집행을 하고 또 산하 이제 공공기관이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감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여겨져서 국정과제로 들어가야만 예산도 배분받고 소위 국정 운영의 힘부에 이제 관심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걸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 자기 부처가 하는 일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노력해서 특히 실천과제 쪽에 넣기를 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국정과제를 자기가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정과제의 지속성과 이제 그 변화의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상당한 이제 그 과제들이 지속되지만 또 상당한 과제들은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과제들을 중단하면 되느냐 이런 뭐 의구심도 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되는 과제가 있고 중단되는 과제가 있는데 한 10% 정도의 과제는 정권 담당자의 이제 이념 성향 또는 가치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변화도 또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앞서 제가 정부 국가 운영 방식에서의 변화, 청와대를 기존의 새로운 대통령실로 옮기는 거 이미 옮겨져 있죠. 공식 명칭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형식적인 시설의 뭔가 변화 이전에 그동안의 국정 운영이 너무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됐다. 그것을 뭔가 조금 최소화시키자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게 됐었는데 국정 운영 방식에서의 기존의 청와대 좀 과도한 역할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셨습니까? 평가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네. 보기에는 청와대와 그 총리실 그다음에 이제 장차관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힘부를 구성하는 그 세 가지 이제 계층 그러니까 대통령과 보좌 조직인 대통령 비서실 그다음에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 그다음에 장관들로
통칭된 부처 이 세 그룹의 이 말하자면 업무 배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당도 개입하는 당정 관계까지 또 있죠. 당정 관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근데 그건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이제 2차적인 거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을 슬림화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대통령 지금 비서실의 구조를 좀 슬림화했습니다. 상위 직급을 그러니까 노 대통령 아니 문재인 대통령 시절은 이제 3실 그러니까 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그다음에 8수석 이렇게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책실을 없애고 2실 그러니까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갖고요. 수석도 5명밖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 홍보수석, 시민사회수석 그다음에 경제수석과 사회수석이 5명으로 갔고요. 그리고 원래 공약은 직원들도 좀 30% 감축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직원들을 30% 감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일이 이제 하는 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대통령 비서실을 슬림화하겠다. 그 대신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슬림화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걸 이제 책임 총리제로 해서 국무조정실을 어떻게 이제 갈 것인가 이 문제는 아마 한덕수 총리가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어떻게 돌아갈지 얼마나 강화시킬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장관 책임제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장관이 임명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 방향성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좀 기다려 봐야 우리가 정확한 그 방향을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시선과 논단이 이렇게 줌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의 질문이라든가 의견을 수시로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항목을 따로 나눈다거나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그때그때 나오는 질문대로 이렇게 제가 게스트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곤님의 질문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209조 예산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들 관련 얘기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국정운영 철학,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의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조정의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공무원 정원 어떻게 관리할 걸로 보시는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원천적으로는 정부가 표방하는 바에 따르면은 부분이라든가 개입의 양식으로서도 작은 정부를 좀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작은 정부, 큰 틀에서 논의와 더불어서 공무원 정원 관리 어떻게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입니다. 네,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역대 정부의 그 국정운영 기조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작은 정부를 표방한 정부가 뭐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도 사실은 그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은 정부 표방을 했고요. 이명박 정부도 작은 정부를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증가율을 임기 초하고 임기 말하고 비교했는데 사실상 공무원 수가 감축된 경우는 김대중 정부 때 유일하게 감축이 되었습니다. 5.23% 감축이 됐고요. 작은 정부를 표방했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5.48% 증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1.37% 증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3.38% 증가를 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9.42% 증가했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10.25%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 윤석열 정부가 그 말하자면 뭐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또 제시를 했고 인수위원회의 정부 사법행정분과 쪽에서도 뭐 정부 부처의 숫자, 공공부문 인력 규모를 재조정하는 과제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위원회 정비라든가 공무원 정원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공공의료 및 보건 부분의 행정 역량이 강화돼야 되고 또
인구 구조의 급격한 고령화 과정에서 노인 계층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역할이 확대돼야 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무원 수의 증가율이 둔화될 뿐이고 실제로 감축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러면 향후에도 전반적으로 공공 부분의 확대는 불가피할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공공 의료하고 보건 부분, 뭐 노인 돌봄, 어린 아이들 돌봄 이런 쪽에서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늘어날 것이고 다른 쪽에서 약간 이제 구조조정해서 줄인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숫자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감축될 것 같지는 않고 약간 늘어나는 정도로 이제 가지 않겠느냐.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렇게 감축을 얘기했는데 명시적으로 얘기했고 작은 정부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 늘은 걸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큰 정부가 불가피하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뭐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역대 정부 중에서 상당수가 작은 정부를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확대, 특히 공무원 수 기준으로 보면 증가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또 그냥 피상적인 경험으로도 정부 조직상에도 조금 축소시켰던 정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다시 확대 재편했던 경향도 있고 청와대 비서실도 줄였다가 나중에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의 경우도 이제 김대중 정부 쪽에 굉장히 IMF 때문에 줄였다가 좀 늘어나는 면이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굉장히 축소를 초창기에 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는 대통령 그 비서실과 경호처를 합하게 합해서 되었고요. 대통령실을 대통령실을 만들어 네. 했었고요. 그리고 또 국무총리실의 경우도 비서실과 그 국무조정실을 통합해가지고 국무총리실 이렇게 만들었고 또 인원을 상당히 감축을 초창기에 했었습니다만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좀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늘려서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석수하고 실은 줄였지만 실무 인력을 줄이는 데는 조금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처럼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다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여러 가지 공무원 부분의 역할이라든가 지금 최근에 추경이 지금 거의 마무리 수순에 있습니다만은 정부 예산의 추경 확대 불가피하다면은 이 또 특수한 환경도 정부의 역할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작은 정부, 큰 정부를 판단할 적에 이제 공무원 인력 규모 가지고도 판단하게 하지만 그 재정 규모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정부에서 이제 국정 과제에 뭐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60조에 가까운 추경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려면 집행에 또 반드시 이제 공공 부분이 개입을 해서 일 집행하게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불가피하게 공공 부분의 인력이 늘어나는 거하고 이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 인력 부분뿐만 아니라 재정 부분도 일정 부분 이제 확대하는 방향으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재정 부분도 확대가 된다면은 그 조세 부담률도 점차 우리나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이제 조세 전문가 아니라서 아니겠지만은 정부가 불가피하게 작은 정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하고 뭔가 보장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키운다면 결국은 부담하는 어디 따로 하늘에서 가져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방향으로 굳이 복지 정책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럴 개연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 목표가 이제 민간의 활력을 강조하고 정부는 뒷받침하겠다 이러한 그 국정의 그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에서는 약간 좀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자체가 정부의 재정을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초에는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 2년까지는 그 급격한 변화는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법 조사처의 행정안전팀의 박경림 조사관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공공부문의 역할이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은 공공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든가 공적 역할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에 비춰볼 때 현재 부패 인식 지수가 여전히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역대 반부패 혁신에서 미진한 점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측면의 보완이 필요할까요?라는 질문입니다. 반부패 관련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역대 정부에서 반부패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YS 정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부패 정책을 상당히 좀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소위 국제 투명성 기구라고 하는 예. 그러한 기구에서 이제 매년 각 국가의 부패 인식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뭐 7점 만점에 그 김영삼 3정부는 말기에 4.29, 김대중 정부 말기에는 4.5점,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는 5.1점, 이명박 정부 말기에는 5.6점으로 이제 아주 서서히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5.3으로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이게 좀 상당히 많이 올라서 2020년도에 6.1점으로 이제 상당히 상승을 했고요. 그 순위를 따지게 되면 박근혜 정부 말인 2017년도에는 세계 51위를 하다가 2018년에 45위, 19년에 39위, 20년에는 33위, 21년에는 32위로 꾸준하게 향상됐습니다만 이러한 32위라는 수치가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에는 사실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부패 인식 지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정도의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받은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이제 이를 최대한도 향상시켜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노력을 앞으로 할 겁니다. 하겠지만 그 순위를 그렇게 급격하게 향상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조심스러운 예상입니다만. 네. 네, 오늘 그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관련한 시선과 논단, 행정안전팀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그런지 행정안전팀 조사관들이 거의 100%, 120% 질문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박영원 행정안전팀장은 지금 당분간 치료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줌으로 참석하기 편해서 질문을 주었기 때문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 조직 개편은 되지 않고 기존의 정부 조직으로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저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여성부 폐지를 포함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위원장님 정부 조직 개편의 범위, 방향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입니다. 네, 굉장히 민감한 질문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역대 정부를 보게 되면 출범 초에 장관 임명하기 전에 정부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1차 조직 개편을 뭐 그렇게 이제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소 벤처 기업부도 만들었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조치들을 출범 초에 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을 하지 않고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부처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장관까지 임명을 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문제도 실제로는 이제 선거 기간에는 내내 이렇게 공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정과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정부 조직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대 야당의 협조를 이제 받지 않으면은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만 일단 장관도 임명됐고 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아마 조직 개편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총선
후연제 필요하면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관한 장관 임명까지 포함한 조직 개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 조정의 문제에서 약간의 부처 간의 기능 조정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이제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기능 조정을 뭐 필요하고 또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인 전망으로 조금 올해 안에 빠른 이런 시기에 정부 조직 개편이 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좀 전망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나라에 따라서는 정부 조직이 상당히 경직된 나라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개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시기 반영하면서 정부 조직이 새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1950년대에 한국전쟁 이후에는 부흥부라는 조직이 있었고, 이후에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경제기획원 같은 게 있었고요. 또 문재인 정부 시기 이전부터 또 김대중 대통령 시기 여성부 들어섰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제1공화국 제헌의회 때 만들어진 정부 조직 중에서 명칭이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조직이 법무부하고 국방부 정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정부 조직이 되면은 거기 안에서 기능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하고 아예 조직 개편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평가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쪽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대적인 조직 개편, 부처 통폐합은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실이 더 생각을 많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 조직 개편은 이제 정치적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고 행정적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치적 관점에서 본다면 집권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인들이 이제 그 행정부를 이렇게 장악하고 행정부의 변화를 구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으로 이제 쓰기 때문에 그 집권 세력이 국정 운영의 철학과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라든가 이 박근혜 정부의 이제 미래창조 과학기술부 이런 명칭을 가진 부처들도 많이 만들고 예.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한편 행정적 합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그러한 조직 개편이 필요합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개발연대에는 이제 개발과 관련된 많은 그런 부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동력정부라든가 뭐 이런 부처들이 있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걸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을 보게 되면 정치적 목적과 행정적인 합리성이 결합돼서 추진되는데 사실은 정치 세력들의 목적도 다르고 부처도 또 상당히 이해관계 집단 중에 하나고 부처의 혜택을 받는 그 지지 집단들도 관련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타협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 의도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그 조직 개편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은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은 막대한 자원도 소요되고 조직 구성원들의 인간관계도 붕괴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치적 명분에 치우친 그런 조직 개편은 저는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가까운 그 예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많은 부처를 통폐합했는데 그랬죠. 예. 같은 보수 정부인데도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원상 회복을 다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 5년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희생과 상처만 많고 다시 갈라지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처 간 기능 조정은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유상조 정치행정실장 질문인데요. 정치인들이 국민과의 소통 얘기하는데 국민을 위한 정치 이런 얘기하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국민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약간 이제 비판적인 냉소적인 지적 같기도 한데 질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정책을 구분한다면은 국민이 그대로 원하는 바를 받아서 하는 정책이 있겠고 당장은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더라도 해야 되는 정책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라는 건데 현재 이번에 인수위 또 정부가 발표한 정책으로 봤을 때
바로 국민이 원한 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 국민이 당장 원하지 않더라도 뭔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정책 혹시 눈에 띄는 게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질문 받아서 당황스러운데 아까 이제 국민이라고 할 때 국민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에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양분되어 있잖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도 굉장히 이제 작은 표차로 갈렸는데 진영 간의 논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국민이 과연 하나의 국민인가라는 의문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제 국민들의 그 의견을 물어가지고 정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소위 참여민주주의적인 절차, 그다음에 수의 민주적인 절차를 도입해서 그러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고 저도 거기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오륙 고기 원전의 공사를 중단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해서 원래 공약은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찬반의 논란이 하도 많으니까 이걸 이제 공론조사에 붙여가지고 네, 위원회 구성했었죠. 위원회 구성에 예. 붙여가지고 이제 약간의 차이, 뭐 상당한 차이로 이제 추진하자 이렇게 됐을 적에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갈등이 완전히 이제 해소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굉장히 갈등적인 사안의 경우에는 그러한 공론조사와 같은 수의 민주적인 절차를 좀 도입해서 물론 비용과 시간이 좀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그러한 그 정책 결정과 집행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특히 지금 이제 국회와의 협치를 이제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협치도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 몇 가지 중요한 그러한 사항, 국민의 의사가 진정한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할 때 이러한 수의 민주적인 절차를 도입해서 국민의 이제 의사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임준배님의 질문인데요. 지금 작은 정부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큰 정부로의 움직이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을 민간 부분으로 옮겨야 될까? 또 민간 부분에서도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공적 부분이 담당해야 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정부 업무 평가를 해보셨으니까 이 업무는 민간한테 넘기는 게 좋겠다. 또 민간한테 넘겨진 거요 아니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사실은 정부라고 할 때 광의의 정부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 정부 부처하고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업무 자체를 뭐 민간에게 넘길 만한 것들은 사실은 뭐 찾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만약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정사업본부는 이제 역대 정부에서 항상 이제 이걸 왜 정부가 하느냐, 공무원들이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사실은 우정사업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나라는 뭐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들 이제 공공기관이 하거나 아니면 민영화 시켰습니다. 이제 그 정도가 이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이제 민간 쪽으로 넘기는 다고 할 적에 이제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일, 공기업이 하고 있는 일을 이제 민영화시키는 문제는 꾸준하게 이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다 기억하는 것처럼 이제 김영삼 정부 쪽에도 뭐 그 문제가 얘기가 돼서 이제 그때 뭐 이렇게 민영화시킨 기업들이 몇 개 있고 데이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IMF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들 적에 김대중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공기업과 자회사를 이제 매각을 해가지고 민영화시킨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민영화를 중단을 했고 그 대신에 이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범주를 만들어 가지고 경영 평가를 확실하게 이제 하는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쪽에도 이제 그 공공기관 통폐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공사, 주택공사도 그때 이제 통폐합을 했고 많은 공공기관들을 통폐합을 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 쪽에는 공기업 특히 공기업과 공공기관들 방만 경영을 좀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공공기관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또는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서 사실은 그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그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부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더 한번 들여다보겠다, 조정해보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거든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구체적인 분야를 찝어가지고 이 분야는 민영화, 이 분야는 공공기관 유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좀 더 이제 그러한 방향성을 정했으니까 새 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민간에게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꾸로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것들을 공공에 해야 될 필요가 나온 것들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의료 쪽이 지금 공공 쪽이 좀 너무 부족하다 이러한 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민간 쪽을 뭐 공공으로 이렇게 돌리는 건 어렵겠지만 공공 쪽의 그 보건의료 쪽의 기관들을 좀 많이 추가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제가 업무 평가를 해보면서 느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에 말씀 주신 의료 부분에 관한 것은 저도 좀 실감 있게 들어옵니다. 그동안에 특히 의료에 대한 민영화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있는 것을 민영화하는 쪽보다는 반대로 새롭게 추구하는 쪽을 공공이 담당하는 특히 지역 의료 같은 것도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 저한테 쉽게 다가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수란님의 질문에 포함된 것이기도 하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부의 조직 개편은 단기간에 조금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오히려 뭔가 기능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여성부 폐지기가 나왔을 때 여성부가 담당했던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조정하고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이런 걸 한다는 거였는데 실제로 그동안의 정책 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좀 작동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적이 되고 왔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결국은 정책 조정 메커니즘 작동 안 한다는 얘기는 이제 부처 간의 갈등이 심하고 부처 간의 이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얘기하고 통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부처 우리가 조직을 보게 되면은 중앙부처가 지금 뭐 장관급이 25개, 뭐 차관급이 20개, 뭐 그래서 장관급이 26개가 됐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46개 부처가 나눠서 이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눠서 일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뭐 칼로 두 자르듯이 완벽하게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겹치는 부분의 경우에는 관할권을 둘러싸고 이제 이 부처 간에 이제 갈등이 있고 이걸 이제 해결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결국은 이제 정부 핵심부 대통령이나 총리나 뭐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나 이러한 그 부처 간의 갈등 조정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그것이 이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핵심부의 주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쪽에서 계층적으로 이제 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부처들끼리 이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수평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계 장관 회의라든가 또는 뭐 대통령 과제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어쨌든 뭐 어느 정부에서나 흡족하게 이걸 해결을 하지는 못했고요. 뭐 중요한 과제입니다. 뭐 후속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또 추가 질문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진영 정치우회팀장 질문인데요. 좀 민감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슬림화와 관련해서 최근에 정부는 민정수석실 폐지를 했고 대신에 법무부의 관련 기능을 담당하도록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 담당하는 단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야당의 비판적인 이제 공격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감하긴 한데요. 여기 청와대에서 했던 부분을 내각으로 옮겨서 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대통령 이하의 자의적인 권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다라고 했었는데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희망한 대로 조금 뭔가 중립성과 독자성을 살릴 수 있겠느냐? 내각으로 옮기면은 그런 질문입니다. 글쎄요, 이제 그 부분 민감한 질문이 저도 이제 내각으로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신반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청와대 이제 검증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뭐 항상 청문회에서 늘 얘기되는 게 검증이 부실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민정에서 했었는데 이걸 이제 법무부로 옮기는 걸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검증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를 보지 않겠습니까? 뭐 학자들 같으면은 저 같은 학자들 같으면은 논문을 표절했느냐 그 학문적인 성실성을 보는 것이고 뭐 금융 기록도 봐야 될 것이고 전과 기록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이걸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여러 부처에서 이제 분담해서 해야 될 일이지 한 부처에서 전담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팀을 법무부에 만약 둔다 그러면 어디까지 거기서 검증할 것인가 그 범위의 문제가 또 나올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뭐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그런 기능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걸 이제 말하자면 법무부에서 둔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뭐 행안부라든가 뭐 인사처라든가 아니면 금융 관련 자료 같은 경우는 금융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처에 이제 팀이 와서 이렇게 경찰청 같은 조직들도 포함되고요. 이렇게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될 업무다 이렇게 이제 보아지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업무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부 업무 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위원장이시니까는요 관련된 질문인데 대체로 역대 정부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일반 여론이라든가 정치적인 정부 업무에 대한 평가에 비해서 정부 스스로의 평가는 항상 잘했다는 평가에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아전 인수의 해석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일반인들이 보는 정치적 수준에서의 보는 것하고 실제로 정치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평가가 좀 달라서 그럴까요? 어떨까요? 그 문제는 어쨌든 뭐 이렇게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체감 성과하고 정부 측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뭐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처음으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이걸 이행 정도로 이제 그 점검을 하는 일을 했는데요. 김대중 정부에서 아마 한 800여 개의 실천 과제를 이렇게 쭉 가지고 이걸 이제 임기 말에 이제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쭉 체크리스트 가지고 이제 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은 막 이렇게 부진 과제는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는 800개 실천 과제 중에서 완료 150개, 정상 추진 581개, 부진 69개. 그래서 8.6%만 부진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100대 로드맵 과제를 추진했는데 부진 과제는 4개고 나머지 96개는 정상 추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명박 정부는 830개 실천 과제가 있었는데 지연 과제는 39개 4.6%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 자체 집계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이행한 소수의 과제들은 대부분 어떤 과제들이냐면 입법 과제입니다. 입법 과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법에서 통과를 하려고 그러면은 뭐 국민적 공감대도 얻어야 되고 여야 합의도 얻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어려워가지고 아예 포기한 과제들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측의 입장에서는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기 말에 내가 이것을 제시를 했고 이걸 내가 추진을 했다. 예산도 투입하고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발표한 것이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기준이고 일반 국민들은 뭐 예산도 투입하고 했지만
체감 성과가 있었느냐 그러면 체감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에서는 90% 이상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편차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체감도가 낮은 과제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 난제들이고 이것들이 역대 정부가 되풀이하는 그러한 과제들입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성장 동력 확보의 문제라든가 뭐 조세정의 실현 문제라든가 노사관계 정립 같은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뭐 국민들의 그 대부분이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그러한 난제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고 성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다. 그래서 뭐 정부 측에서 이제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러한 성공과 부진 판단 기준하고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러한 성과하고 좀 다르고 일반 국민들도 뭐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국민 나눠 있다고 보면 거의 대다수가 잘했다라고 하는 과제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정민 박사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이만우 우리 조사관의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만우 조사관이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은 현 정부에게 국민이 바라는 바 1순위가 국민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용어 중에 하나가 소통과 더불어서 국민 통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치적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님 등은 개헌을 비롯한 정치 제도의 개편이 정부 권력 구조의 개편이 현실적이고 우선적인 과제다라는 것인데 정치적인 실현 방법도 있겠고 또 정책적인 실현 방법, 사회 운동적인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위에서의 아니면 뭐 정부에서의 대상과 수단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하니까 기억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 대통합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청와대 직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도 있었죠 사회통합위원회. 그 사회통합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네. 사회통합위원회를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여러 가지 했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통합이 더 진전됐다 이렇게 네.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통합의 노력을 포기하면은 안 되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막 통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이라는 게 이제 그 국민들이나 특히 이제 야당이나 이런 그 지층 인사들의 의견을 좀 계속 청취하고 이걸 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저 정부는 그래도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워낙 이제 뭐 이념이나 뭐 이런 진영으로 분열돼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서 결정하기까지 이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굉장히 지난한 과제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어려운 과제다. 네. 대신에 국정을 주도하는 정부를 국정을 운영을 주도하는 쪽에서 국민 통합을 민감하게 신경 쓰면서 국민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네, 최정민 박사 질문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되게 흥미로운 주제들로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질문은 아마 그 위원장님께서 실무를 해보셨으니까 가장 답변을 잘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잠깐 나오긴 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정부에서 직접 자체 평가하는 평가가 좀 갭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행정학을 배울 때 그 정부가 하는 일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측정하지 않을 때에는 뭐 태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주인 대리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자체 평가와 특정 평가를 하고 있고 특정 평가 같은 경우에는 국정과제 위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때 각 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좀 일관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하드이긴 하지만 녹색 성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경찰청에 평가를 했을 때 경찰청은 애초에 이렇게 좀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기관에 대한 평가가 언론에서는 미흡, 우수 또는 A, B, C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무척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따라서 기관에서는 약간 평가를 위한 평가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그 현상도 발생할 것 같고, 또 기관이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보다는 이러한 그 평가 관리에 더 오히려 에너지가 투입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은 없는지 위원장님께 의견 묻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국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정부 평가 제도 자체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그 입법을 한 정부 평가법에 의해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의하면은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부처에서 부처가 이제 사실 우리가 하나의 부처를 얘기를 하지만 그 부처도 굉장히 여러 국들이 과도 있고 하니까 이제 여러 이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 자체 내에서 국이나 과들 간에 누가 잘했는지를 한번 평가해봐라 이런 게 이제 자체 평가고, 총리실에서 하는 특정 평가는 총리가 아까 제가 45개, 46개 중앙부처를 얘기했는데, 이 45개, 46개 부처 중에서 누가 더 잘했는지를 한번 보자. 이게 이제 총리가 하는 특정 평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객관적인 기준도 없다 보니까 부처 간의 서열을 매기는 쪽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평가를 안 하면은 이제 일을 안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리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교 교수를 했으니까 학생들한테 보면 학생들 시험 안 보면 공부 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험을 보게 해야 된다. 근데 시험 공부를 하는 게 과연 뭐 제대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냐 이런 그 비판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게 되면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불만들이 항상 있게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만족시킬 수 있는 100% 답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은 결국은 한 일 그대로 이걸 평가할 수 있게끔 하는 뭔가 그 평가 지표도 만들고 평가하는 그러한 걸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저희들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를 잘 내서 하는 일을 그대로 반영해서 평가 점수에 이제 이렇게 반영하게 하자, 이런 것이 저희 이제 그 평가위원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의 임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최 박사가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100대 과제, 110대 과제 우리가 평가하는 건 그 정책 자체를 평가하는데, 그걸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걸 부처의 성적으로 이렇게 평균 내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부처는 뭐 5개 내지 6개의 과제를 하고 있고, 작은 부처는 심지어 1개 하는 부처도 있습니다. 한 3개 정도 하는 부처도 있고. 그런데 발표할 적에는 정책별로 이걸 잘했고 못했고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부처별로, 그러니까 5개, 6개 하는 부처는 평균 내 가지고 너는 몇 점, 뭐 한 3개 하는 부처는 3개 평균 몇 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이제 아까 최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책에 집중해야 되는데 부처의 점수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묘한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걸 장악하고 이걸 끌고 가느냐 할 적에는 정책을 평가해서 발표하게 하면은 장악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부처 평가를 해서 부처의 등급을 발표하는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까 녹색 성장 과제 얘기했던 것처럼 녹색 성장하고 관계가 없는데 우리 부처는 뭐 미흡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도 나오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이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코로나19가 하도 이제 그 대응이 중요하니까 코로나19 대응 노력 그 성과를 갖다가 평가해가지고 그걸 이제 부처 평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코로나19가 관련이 없는 부서는 우리는 평가 하나만 해야 우리는 평가 점수를 못 받을 게 뻔해, 이런 불만이 있었고,
그거 저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이런데 1등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거 알면서도 우리가 이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워낙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잘하게 하려고 하고 또 잘하는 부처에게 이제 조금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평가 시스템을 만들기는 좀 어렵다. 뭐 그걸로 제가 답변을 대신합니다. 예. 이정진 우리 조사관 등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부 국정 수행에 있어서 의회의 협력 방안에 관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나왔던 정부의 그 업무 평가 관련 얘기입니다. 정승환님은 정부가 업무를 시작할 때 계획에 대한 정부의 홍보는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후에 중간 평가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은 부족하다. 국민과의 소통의 방식은 대개 언론 아니면은 국회가 되겠습니다. 이 점에서 유영아 박사가 지금 국회에 정부가 해당 상임위에 들어와서 업무 보고를 하기도 하고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만은 업무 이 평가를 점검 확인해야 된다. 국회 보고에서 이런 절차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라는 얘기입니다. 네, 정부 평가법에 보면 이제 각 부처가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지체 없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를 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연초에 이제 그 계획은 보고하고 연말에 이제 결과는 보고할 텐데 그 중간에 점검하는 쪽에 대한 보고는 아마 미흡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토론 준비하는 과정에 찾아봤는데 예. 각 부처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작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하는 평가, 특정 평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무회에 보고하고 뭐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국회는 그걸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총리실의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를 하고 말고 그래서 국회에는 좀 안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거 반드시 보내야 되고 보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걸 꼭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도 했고요. 필요하면 이제 관련 법 규정을 좀 고쳐가지고 보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평가 계획도 계획 수립하고 연말에 결과만 보낼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조금 이렇게 보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뭐 이제 더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이제 부처에서 보내는 걸 기다리지 말고 상임위원회에서 뭐 보고하라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입법조사에 좀 얘기를 해서 중간 중간에 그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그 방법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예, 또 구체적인 정책에 관해서 뭔가 흐름을 느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100대 국정과제를 대강은 훑어봤습니다만은 그게 좀 일반적인 원칙들이 좀 되게 많이 들어 있고 개별적인 정책에 관한 사안들은 좀 많이 포함이 좀 안 돼 있는 경향이 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덕란님, 이만우님, 교육 정책의 뭔가 새로운 흐름, 또 사회 정책의 새로운 흐름 같은 거를 그 동안의 선거 과정이라든가 지금 정부의 정책 과제 제시에서 좀 느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00대 과제를 110대 110대 과제를 훑어봤고요. 세부시청 과제가 521개인가 되는 것도 쭉 봤는데 그 교육 쪽에는 이제 그 사실은 선거 좀 이번 선거가 좀 아주 특이한 선거가 돼서 정책을 가지고 그 특이한 여야가 무슨 선거입니까? 아니 정책을 가지고 공약을 가지고 여야가 이제 이렇게 맞붙은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네. 특히 교육에 관련된 것들은 그 민주당이건 지금 국민의힘이건 전혀 선거 과정에서 공약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입시 정책에서 뭐 정시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호불호가 워낙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까 교육부 관련 공약이 한 5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IT 인재를 양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뭐 지방 대학을 좀
이렇게 좀 살려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뭐 눈에 확 띄어가지고 뭘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 내세운 그런 과제들을 보게 되면 아마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의 이제 영향력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IT 관련, 과학기술 관련의 이제 과제들이 굉장히 많고 교육부에서도 이제 IT 인력을 좀 양성하는 뭐 이런 문제들도 들어가 있는 그러한 쪽의 경향성은 보이고요. 아까 첫 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탈원전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뭐 규제 그 완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눈에 띄는 그런 정책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지방대학 얘기 나온 김에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정부의 국정 목표 6가지 중에 6번째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지방 문제, 균형 발전 관련 사안이 있었는데요. 마치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기고 있는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기도 한데요. 지금 균형 발전, 지금 지방 분권, 특히나 이쪽에 정부 업무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하게 다룰 사안 같은데 지금 어느 과제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안적인 필요한 정책 과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과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제시가 됐었는데 평가를 하니까 아쉽게도 예. 성과가 별로 없어서 부진 쪽에 있는 과제, 그러니까 성과가 좀 나지 않는 과제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의 지금 과제는 그 6번째 예. 지방분권 균형 발전의 과제는 아직 과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직 구체화시키지 못했나? 뺀 건 아니겠죠? 뺀 건 아니고 지금 뭐 균형발전특별위원회라는 그 특별위원회가 인수해 있었고 여기에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추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고 아직까지 추가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정과제는 인수위에서 발표한 게 그게 최종안이 아니고요. 역대 정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정권이 출범한 후에 좀 더 다듬고 보완해 가지고 한 2, 3개월 후에 국무위에서 확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시기에 균형 발전 뭐 이런 과제가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고심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대안이 마땅한 게 없어서 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의 과제는 아마 최종 확정할 적에 추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우리 남궁 위원장님께 이 대목을 마지막으로 주목해서 좀 마무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오늘 큰 주제가 대전환계 과제와 새 정부 국정 운영인데요. 개별적인 정책 사안들이야 성향이 다를 수가 있겠고 또 교수님께서 정책 전문가라기보다는 국정 운영 또 정부 업무 이런 쪽의 전문가시니까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내용을 담아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대전환기의 국정 운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도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 뭐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과 같은 난제들을 언급했고 국내적으로도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난제들이 이제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요. 대통령을 포함한 국정 힘보가 이런 난제들을 사실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이러한 그 약속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원내육과는 달리 또 하나의 핵심부인 국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와 협력을 하면서 국회와 협력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거대 야당과 그 협치와 협력을 하면서 이러한 그 과제들을 풀어 나가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력직 공무원들을 이제 이끌어가면서 이제 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국정 과제와 국정 기조도 이제 곧 국무위를 통해서 확정을 할 것이고 정부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지 이제 설계도 할 것이고 아까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갈등 조정의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소통과
정부실 확보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기능들을 좀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려면 반드시 이제 야당, 국회, 국민들과의 그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대통령 중심제로서 대통령이 국정의 핵심이지만은 동시에 또 국회가 중심이라는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윤석열 대통령 추경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에는 바로 의회주의다라는 점을 상기시켰는데요. 그 점이 저는 명실상부하게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입법조사처가 국회에 있는 기구이기도 하지만은 저 또한 한국 정치를 전공해온 사람으로서 세계적으로 의회가 국가 운영 또 정치의 중심이 된 나라일수록 나라의 정치가 성숙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궁근 위원장님께 주신 여러 가지 국정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 한편으로는 상당히 우리 큰 틀에서 얘기를 주는 바도 있었고요. 또 정부 운영과 관련된 세심한 마이크로한 부분도 주셔가지고 오늘 아주 좋은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은 오늘 시청자들이 우리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살피는데 좋은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고요. 또 우리 입법 조사처에서도 이후에 입법 지원과 조사 분석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입법조사처는 오늘 17차 이어서 다음 달에는 모빌리티의 미래, 세상의 변화를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차 여기에서는 황기현 홍익대 교수를 모시고 바로 이 주제로 모빌리티의 미래와 세상의 변화를 주제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시선과 논단 많은 관심 가지고요. 지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